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분 두 분 소개합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당당해서 좋다. 탱크 서주원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탱크 소리 좋습니다. 네. 탱크 하는데 지금 저 보드 전문 채널에서 K9 자주포 수출했다고 막 뉴스가 나거든요. 자, 대선까지 오늘로 이제 86일 남았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91대였는데 이제 81대로 내려왔는데 오늘 오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대체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는데 두 분이 현재까지 대권 레이스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 지금 오차 범위 내 접전이죠. 근데 그 결과도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될 것이다. 3월 9일 날. 9일도. 네. 이번 대선은 이제 보수 진보가 총력전입니다. 지지층이 결집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거의 뭐 한 3% 미만 박빙의 승부로 끝날 것이다. 이래 봅니다. 네. 아직도 86일이 남았지만 예.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예. 네. 최진봉 교수님. 서정욱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은 박빙으로 할 거다. 그 부분 동의. 다만 추세로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하락세,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특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는데 주요 발언을 먼저 좀 듣고 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는요. 언론이 좀 호도하고 있는 건데 정권 교체를 주장한다고 해서 윤석열로 해야 된다. 그 주장은 50% 중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일종의 말하자면 착시 현상을 보이는 거죠. 거의 지금은 뭐 아주 극단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빼고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걸 중심으로 이제 본다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붙어 있는 그런 형세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저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후보가 자신이 없으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하는 부분이 착시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권 교체 여론은 높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긴 하지만 후보로 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데는 좀 머뭇머뭇하고 있다. 즉 후보 개인의 능력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제 뭐 오합지 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김종인, 이준석 이 두 분이 너무 초점을 많이 받고 있고 도리어 윤석열 후보는 전혀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후보 개인의 어떤 능력이랄까요, 자질이랄까요, 대선 후보로서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우려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만 언론의 중점적인 어떤 보도의 대상이 되고 윤석열 후보는 별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잘못하다가는 윤석열 후보의 존재감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이해찬 대표도 참 이게 감이 많이 녹슬었다. 전에게 옛날에 좀 예리하고 이렇게 샤프했는데 많이 녹슬었고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두 가지만 보면 자 정권 교체 여론 중에 윤 후보 당선을 원하는 사람이 60이라고 했어요. 정권 교체 원하는 사람이 50이고 그중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은 60%밖에 안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40%는 어디 갔습니까? 정권 교체 원하는데 윤석열 지지 안 하는 나머지 40은 안철수한테 갔습니까? 심상정 갔습니까? 김동연 갔습니까? 지금 이게 여론이 안 잡히잖아요. 그럼 나머지 40이 다 이재명 쪽에 갔으면 이재명 후보가 계속 1등 해야지. 지금 이게 또 두 번째 정권 유지 40% 대부분이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지금 40% 넘은 게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30%대 아닙니까? 저는 논리도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감독에게 많이 녹슬었다 봅니다. 오늘 나온 것이 딱 40%는 그거 하나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잠깐 뒤에 덧붙이자면 유보층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지적했던 그 층이 유보층인데 나중에 유보층이 그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거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구도 문제보다 인물론이 더 강하게 어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유보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유보층이라기보다는 저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결국은 다 이게 직결이 되는 거예요. 정권 교체는 윤석열이고 정권 유지는 이재명이지. 이걸 이게 뒤바꾼다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이제 서정욱 변호사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건 현 정부에 대한 실망한 분들에 대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많은 부분 방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현 정부가 실패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보층에 있는 분들 입장에 정권 교체도 이재명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것이 이제 KSOI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견해라고 한다면 오늘이 42대 40여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3월 9일 86일 뒤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골든 크로스나 이런 건 안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박빙으로 이게 가기는 가는데 결국은 이게 윤석열 후보가 조금이나마 이게 저는 이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정권 교체 알겠습니다. 여론이 높다는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아까 정반대 또 네, 저는 견해를 반대로 밝히시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예. 여기까지 예. 하고 예. 그리고 자, 이 전 대표가 이제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른바 마이크 셔틀이에요. 마이크 셔틀이라고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기더라고요. 육성으로 준비했는데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코미디 프로가 방송국에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KBS 같은 공영방송에서는 최근에는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노동 자체가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고 방법이 있는가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황이 이제 이 화면으로 보신 분들에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간담회 자리인데 한 청년이 질문하니까 미세하게 윤석열 후보가 이거는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준석 대표한테 마이크를 패스한단 말이에요. 이어서 또 이어진 질문에는 공약에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하면서 이준석 대표한테 또 마이크를 패스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들 들으셨어요? 봉 교수님, 이준석 대표는 당 존중의 의미로 본인에게 답변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는 보조적인 답변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공약은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대표가 아니라 후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약은. 그리고 지금 질문 내용은 코미디 프로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뭐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본인이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한다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이크를 패스한다 대표에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답변을 왜 회피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뭐 공약이기 때문에 당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입장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나서 보조적으로 더 할 얘기가 있으면 이준석 대표한테 넘길 수는 있겠죠. 근데 마이크를 본인이 한마디도 안 하고 질문 받고 바로 이준석 대표한테 넘기는 행동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자신감이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어떤 그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이크 셔틀이다 이렇게 네이밍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미루는 장면이 반복이 되는 말이죠. 서정욱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그 아주 잘못된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후보가 책임지게 입장을 밝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차제에 이준석 후보하고 너무 붙어 다니는 것도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 큰 도움 안 됩니다. 따로 이게 후보는 후보답게 다니고 이준석 대표는 이게 따로 다니더라도 저렇게 붙어 다니는 것도 반대입니다. 네. 전 동의해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너무 둘이 붙여 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자꾸 언론이 이준석 대표 말이나 행동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존재감 어디 가는 겁니까 대체? 그럼 같이 다니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관련해서 말이죠.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본인 SNS에 독서를 남겼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는 토론이 불가능한 자다.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다. 정치인의 능력이 전혀 없다. 일반 회사의 술 상무가 적합하다. 이렇게 남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한마디로 이제 그 백종원 씨 좀 뽐받으라고.
백종원 씨 좀 뽑아더라고. 백종원 씨가 이게 음식점 이야기를 하죠. 정치 이야기 어설프게 합니까? 어줍잖은 이게 정치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제대로 이게 평론가도 아니고 맛 전문가잖아요. 자기 본업에는 충실하지 어줍지 않게 이게 정치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험담 늘어놓는 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는 백종원 씨처럼 자기 분야에만 전념해라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재명 후보의 이제 발언이 좀 화제였습니다. 자, TK 지역에 가서 이제 이 지역 주민들 만났을 때 얘기인데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깔립니다. 네, 약간 이 마이크를 쓰질 않아서 이 소리에 약간 좀 잡음이 좀 들어갔는데 박정희는 눈에 띄는 정치인이고 전두환도 공과 과가 공존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최진봉 교수님, 네. 광주에 가서는 전두환 비석을 네. 밟았습니다. 이건 뭐지? 이런 반응이 나오던데요, 지금. 일단 이건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분명히 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무 죄도 없는 그 광주 시민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든 거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그리고 독재로 정치를 한 것도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물론 3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전두환의 성과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이 3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성과를 낸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과로 나누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전두환을 옹호한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 중에 혹시나 이게 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한 것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 전두환의 그런 뭐 정치적인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킨 행동이라든지 광주 시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했던 행동 자체를 칭찬한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 잘 보세요. 윤석열도 이제 그 군사 반란과 5.18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 두 개 빼고는 시스템에 따라 인사했기 때문에 정치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경제는 잘했다. 이렇게 정치하고 경제 단어만 다르지 실제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한 거는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전두환 찬양했다 해서 광주에 가서 사죄까지 하고 이재명 후보는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서 영남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저는 이재명 후보 말은 맞아요. 모든 전두환이든 누구든 공과 과는 구별해가 평가하는 게 맞아요. 말은 맞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왜? 이재명 후보는 일관성 없이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에 가면 이렇게 저 지역 가면 저렇게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후보 등록할 때 국립묘지 가서 인사도 안 했어요. 절도 안 했습니다. 박정희 이승만 묘소는. 왜? 쿠데타 독재자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산업화 고속도로를 쌓으니까 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막겠다. 이게 뭡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죠.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정치와 경제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이 쿠데타에서 정권을 잡고서 본인의 측근들을 주요 자리에 앉혀가지고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 탄압하고 억압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경제하고 다른 부분이죠. 경제를 성장시킨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치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물론 독재를 하고 정치적으로 보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했지만 우리 산업을 기반을 마련한 점 물론 그것도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 자체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종전선언 발언들이 화제였는데 요것도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종전을 반대하고 정전 체제 유지를 원합니다. 일본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국익에 부합하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종전을 위해서 노력하진 못할 망정 정전의 종교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친일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친다면 그거는 친일을 넘어서 반역행위입니다, 여러분. 네, 자 종전선언 반대하는 자는 친일파다.
자,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일본이 종전선언을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공개적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지금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요. 우익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즉 남북 분단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런 발언을 한 건데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종전선언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일본과 같은 입장이 있으면 그게 친일파 아니냐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보면 윤석열 후보의 그런 이미지가 확대되면 결국 이제 지지율에서도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이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일본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관점에서 했던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변호사는 이런 걸 이게 그 회개한 궤변이라 그럽니다. 회개한 궤변이다. 종전 선언하고 이게 친일파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 선언은 저도 반대하고 윤석열 후보도 반대하고 제가 알기로 미국도 반대합니다. 아마 이게 종전 선언은 북한도 반대할 거예요. 그럼 이게 북한, 미국 전부 친일파입니까? 어떻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전부 이게 친일몰이하는 거. 지금 이게 독립된 지 10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이게 친일파 타령입니까? 저는 아주 이게 회개한 논리다 이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 한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종전선언이라는 건 정치적 선언이에요. 전쟁을 끝냈다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지금 휴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는 그 뒤에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꼭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비핵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정착을 하면 되는 것인데 종전선언을 마치 비핵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게 핵포기가 전제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최진봉 교수의 이런 반론인데요. 핵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제 평화적인 여건이 여러 개 성숙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저는 종전선언부터 급하게 해놓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이게 평화 여건 조성하는 거 선행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특검 상황은 좀 짚어볼게요. 두 후보 모두 특검을 빨리 하자는 건데 그런데 국회 안에서 움직임은 별로 없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한마디로 딱 한 줄로 평가하면요. 네. 옛날에 그 이재명 후보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랬죠. 그러나 그게 나중에 뭐라 했어요? 내가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랬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게 특검하자 그랬죠. 내가 특검하니까 진짜 특검하자는 줄 알더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다 이재명 후보의 그 물귀신 작전, 물타기 특검 다 알고 있어요. 특검 하려면 이게 빨리 180석 가진 여당이 날치기를 해가 빨리 하지. 공수처법은 날치기 하고 선거법까지 날치기 하면서 진짜 특검 원하면 빨리 이게 180석 날치기 해란 말이에요. 왜 안 하면서 상정도 막으면서 말로만 특검 외치느냐. 그 국민들은 그 속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날치기를 하라니요. 날치기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는 시기, 그다음에 선출 방법. 지금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에 준해서 하자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고 지난번 특검법이 상정 안 된 이유는 윤석열 관련된 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 특검에. 이재명 후보 관련된 것만 집어넣고 특검법 하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논의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문제, 50억 클럽 문제,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 집을 이제 김만배 씨 누나가 산 문제, 이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죠.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요즘 얘기하고 있더라고. 모든 거 다 집어넣어서 하자고. 그럼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날치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민주당이 그래서 우리가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서 특검법 통과시켜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것만 집어넣어서 특검하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특검은 대장동 관련된 모든 이슈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논의하면 된다고 보고 지금 빨리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상설 특검 준해서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특검법 만들 거냐 하는 것부터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익 변호사님, 최진봉 교수 같은 경우에 입장은 부산은행 부실 대출권 이게 빠진 거 아니냐? 이거 다 넣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부산은행의 부실 수사는 직무유기죄거든요.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이미 10년 지났는데 공소시효가 5년인데 처벌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특검합니까? 그나마 이것도 이게 윤석열 후보가 받겠다 그랬어요. 부산 대출을 받겠다. 모든 거 다 받겠다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계속 특검 이야기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받겠다 했으니 논의해서 하면 돼요. 근데 뭐 민주당이 마치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각을 딱딱 세워가지고 지금 과열이 좀 된 분위기 같은데 약간 좀 시킬 겸 해서 두 분이 한번 예언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예.
예? 동 교수님 예언이 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듣고 싶은 예언은 이거예요. 예. 대장동 특검 예. 전격적으로 한다 안 한다. 저는 한다에 일단 방점을 둡니다. 다만 아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즉 특검을 해서 결과가 대선 전까지 나오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 그 안 한다에 한 표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드루킹 특검 때문에 황태자, 김경수가 교도소에 가 있어요. 더루킹이 아니고 드루킹이죠.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 때문에 네.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만약에 드루킹 특검 안 했으면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고 저는 김경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못할 거로 봐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내년 3월 9일 대선 이전에는 특검은 못한다. 아마 못한다는 거고 민주당이 반대해서. 최진봉 교수님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 근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도 하나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관련된 건 이미 다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보수 언론들이 워낙 거기에 대해서 막 의혹을 제기해서 네. 윤석열 후보 관련된 특검 들어가면요.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럼 혹시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상당히 주저주저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하나만 더 좀 해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이 양도세 주택 두 주택 양도세 관련해서 1년 정도 한시적 유예하자 안을 내놨는데 다주택자 매물 잠김을 해소해 보자는 건데 정부 입장과는 좀 결이 좀 다른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죠. 정부는 이제 이거를 다음 정부에서 할 문제지 지금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걸 좀 연장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지난번에 그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 준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팔지 않고 계속 버틴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버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연장이 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이번에 그 종부세 부과되고 이러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으니 이분들이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주택이 좀 더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얘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을 내놨다고 저는 봅니다. 1년 유예가 아니고요. 영원히 감경해 줘야 돼요. 입구나 출구 중에 하나는 풀어줘야 돼요. 보유세와 양도세 둘 다 하면 부동산 대책이 안 돼요. 따라서는 양도세를 풀든지 보유세를 줄이든지 하나는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거래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헤드폰 좀 끼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평은 뭐냐면요. 양당의 대선 주자가 대장동 특검하자 이렇게 앞다퉈 말은 하는데 진척이 없어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득실만 따지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시원하게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행동하는 양심이더라. 예상한 대로군. 예상한 대로랍니다. 좀 창의적인 한 줄 평이 김 반질한답니다. 부장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님. 3, 2, 1. 이중 플레이하는 여당이 진짜 범인이다. 편파 방송. 잘했대는데요. 김 부장 AI가. 편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권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